저는 무엇보다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이미 나의 고통을 다 짊어지셨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거룩한 선교 이야기. 오늘은 문학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최근 노벨 문학상 우리 한국의 한강 작가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강 작가의 그 영향력 이야기, 어떤 영향이 펼쳐질 것인지 제가 조금 좀 10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역사 123년 만에 아시안 여성 최초의 수상입니다. 역사적인 일이고 이제 축하할 일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5가지를 얘기하고 저 소망을 담아서 앞으로 이러한 영향력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한 사람의, 한 문학인의 그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인지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책이 불티나게 팔린답니다. 바로 방금 확인했는데, 만 5일 만에 100만 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고, 출판업계가 재도약하는, 말 그대로 다른 말로 하면은 출판업계의 경제성을 증대시킨 그러한 영향력이 첫째 지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기 건물이 없기 때문에요, 너무 많은 이사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사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책을 버리고 이사를 하고 있거든요. 책을 버리고. 그런 시대에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나무가 준 종이를 가까이 하는 책이 지금 사람들의 손에 100만 부 이상이 들려주고 앞으로도 몇백만 부 이상 들려질 것이다. 한국인을 넘어서서 세계인들이 다 그의 문학 작품, 소설들을 읽게 될 것이다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자연과 더 가까워질 기회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얘기했던 대로 한국 사회의 특징인 냄비근성이라든지 유행의 민감성이 드러난 사건인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서요, 붐조성의 흥을 가진, 흥이 존재하는 한국 사회, 이렇게 좀 보면 어떨까 싶고, 책 안에 든 메시지를, 책의 그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독서 열풍이 분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을이기도 하고 계절이죠. 그런데 이 독서 열풍은 문학에 대한 관심의 증대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IT 시대에 인문학에 대한 관심, 역설이죠. 돈과 경제성보다는 사람과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증대되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사랑을 인생의 주제로 다루는 목회자로서 저는 에로스 플러스 필리오케적 사랑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 내 내면에 있는 욕망과 그리고 나의 현실의 그 사상적, 가치적, 그러나 형태가 어떻게 결합돼서 바른 인생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던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 너무 잘 살잖아요. 저는 더 잘 산다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물질적 넉넉함이 육체적 쾌락을 탐하는 방향으로 대부분이 가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가치 중심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 지혜의 복으로서의 독서 열풍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더더욱 우리가 관심해야 되는 문학을 포함한 K컬처에 대한 비평력의 증대, 지금 절실하다고 합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할 때 건전한 비평력이 진대되지 않으면 정말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경고죠. 그리고 국가적 지원의 지속성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의 고민도 함께하는 독서의 열풍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만약 우리가 이게 비평력의 증대와 국가적 지원의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서 우리가 진일보할 수 있다면 동시에 경제성도 담보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지금 현재 열풍에 제가 좀 질문하고 싶네요.
세 번째로는요, 작가에 대한 관심 폭발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초판 중고책 값이 30만 원. 만약에 작가의 서명이 담겨 있으면 40만 원 한다고 합니다. 서명이 담긴 의미가 그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데 이것은 작가에 대한 관심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교수님으로 초대하겠다는 대학, 그 다음에 또 지자체에서는 기념관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작가가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를 표명한 그 의미는 뭘까라고 봤더니 90년 뒤에, 지금으로부터 90년 뒤에 그 개봉될, 그러니까 2114년에 출간된 한강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미 원고가요 2019년에 노르웨이 오슬로 미래도서관에 지금 보관 중입니다. 그 누구도 내용을 알 수 없고 형식도 알 수 없습니다. 비밀로 되고 있는데 제목이 사랑하는 아들에게입니다. 저는 그 의미를 살펴봤을 때 한강 작가의 그 관심이 한 인간,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그 관심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다음 세대, 즉 생명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작가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관심의 폭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작가의 고향과 그 지역사회의 역사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 왜곡 세력이 팽배해진 이 시대입니다. 역사, 그 사건 자체가 주는 그 폭력에 작가는 대답하려고, 작품으로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노벨상 수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왔고, 그 의미는 과연 한 국가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그 국가 사회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역사 인식의 변화를 이 노벨상 한 작가를 가진 나라로서 불러올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인식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관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한국 역사와 사회 속의 광주와 전라도. 이제 2명의 노벨상을 배출한 땅. 바로 광주와 전라도고 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태어난 곳이요. 원죄가 되는 사회에서 저도 살았습니다. 민주화의 씨앗을 피로 뿌렸는데 고통도 함께 뿌렸죠. 노벨상 소식 알려지자마자 부산의 한 작가가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스웨덴 할리먼까지도 싸잡아서 로비에 넘어갔다거나 여성이면서 동시에 여성이기 때문에 받았다거나 그 반페미니즘적인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더라고요.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시기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일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이념의 양극화의 산물이고 지역 감정의 또한 산물이고 그걸 이용하고 동서를 나누고 남북을 나누고 세대를 나누면서 이익을 취하는 극단적 정치의 산물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뿌린 적도 없는데 민주화의 열매도 따먹고 그 열매까지 빼앗겨버린 그 현실 속에서 다른 말로 해볼까요? 다수의 폭력, 다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해 잡은 권력과 경제력의 폭력에 대한 보상으로 노벨상은 아니어야 된다. 그런 바람을 안고 있는 것이죠. 다수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동포로 보고 존중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봅니다. 당해보지 않고 누리기만 한 땅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저는 호소하고 싶네요, 이 기회에. 당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나 그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휘두르기만 했던 그 폭력의 산물인 아픈 역사까지도 자기들의 변호와 재포장하는 데 쓰는 그 현실 앞에서 노벨상 수상의 의미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마치 우리나라 36년 일제강점기의 해방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온 것처럼
물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일도 이렇게 갑자기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죽인 사람들에게 갑자기 빛으로 왔다. 저는 그렇게 믿고 소리 없는 환호성을 지르고 싶습니다. 상호 비방이나 피해의식적 접근이 아닙니다. 공감의 필요성에 대한 절절한 저의 외침이다. 이렇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5가지 현상 중에서 특별히 문학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그 언어 역사에서 재조명과 밝은 미래가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언어학자 데이비드 해리스는 얘기했습니다. 2050년 내로 세계 5대 언어에 한글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한글을 판단하기를 최첨단 단순성이 최고 강점이다. 그랬어요. 최첨단 단순성. 미국 언어학자 로버트 램지는 세계의 알파벳이다. 마지막까지 남을 언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미국의 작가 펄벅은요, 가장 단순하고 훌륭한 글자라고 한글을 얘기했습니다. 이번 노벨 문학상에는요, 번역의 힘이 엄청 컸습니다. 데보라 스미스죠. 영국의 작가입니다. 한글에 매료된 지 3년 만에 한강 작가의 그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책을 번역하기로 결정하고 이루어냈죠. 그런데 아주 그 번역가로서의 그 자부심과 그 자아의식이 가미된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노벨 문학상을 받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만 해도 작가 이상의 큰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그걸 볼 수 있었고요. K컬처 문화 콘텐츠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야기의 힘이다. 거룩한 선교 이야기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저는 이야기의 힘이라고 봅니다. 스토리텔링이죠. 진짜 스토리텔러는 누굽니까? 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셨고 또 지금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야기의 힘, 새삼 느끼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요, 이러한 그 현상들 앞에 저는 질문으로 앞으로 이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전망도 하면서 소망도 합니다. 첫 번째는요, OECD 40개 국가 중에서 성인 문맹률 1위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성인 문맹률, 문자는 알고 글도 알고 글도 쓰고 읽을 수 있는데 이해력이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는 전무한 이런 국가 성인 문맹률 1위입니다. 이런 불명예가 변화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런 한국 정신혁명이 이번 기회로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죠. 진영 논리와 이념의 강박관념, 또 그것들의 폭력에서 과연 우리나라 한국민들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확증 편향증이라고 하는 이 집단적 정신병에서 우리는 과연 자유함을 잃고 노임을 받을 것인가? 그런 개인, 그런 사회의 구원 국가가 되어서 명실상부한 노벨 문학상을, 그런 작가를 소유한 국가로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7번째인데요. 그 노벨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노벨상을 인생 목표로 삼는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이 나이에도 지천명의 나이인데도 노벨 문학상의 꿈을 다시 한번 꿔봅니다. 저는 이 현상들을요, 어떻게 보냐면 정점에 대한 열망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저의 꿈은요, 정점에 대한 열망을 넘어선 저변에 대한 관심과 확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까? 문학의 저변의 확대라는 그 주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가가 상을 받은 이유를 본인이 직접 밝혔는데요,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지금 노벨 문학상 위원회에서도 이유로 들어줬던 그렇게 자신의 시적 문체나 또 역사적 주제를 다룬 그 작품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가가 얘기한 공은, 자기가 노벨상을 받은 이유는 문학을 해왔던 선배님들, 그들의 영향력과
자양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저는 칭찬하고 싶고 사적인 영광을 공공화 작업으로 그렇게 승화시키지 않으면 강남 좌파들의 몰락처럼 그러한 취급을 받습니다. 저는요, 위인은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영향력과 자양분 중에서 작가 황석영, 그래도 노벨 문학상에 가장 가까웠다고 하잖아요. 그분의 일생을 보면 역시 아직도 변절하지 않는 약자들과 소수와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의 일관성이죠. 저는 한강 작가의 일관성 내지 언행일치적 삶이 노벨상 불러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진실성만이 언행일치적 삶만이 저희들에게 미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군요. 과연 우리는 한강이 가진 공감력과 사유력을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을까? 시적 언어적 구사, 은유적 메타포의 달인이죠. 한강 작가는. 그리고 상상력과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죠. 동시에 영적인 세계에 관심. 그런데 그렇게 몽환적인 언어를 가진 인물이 실제 역사를 서사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노벨상의 작가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삶과 관심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본 것이죠. 공감과 사유의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적 누구나 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그런 영적 환경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예민한 살아있는 인간의 감성이 남을 더욱더 배려하게 되고 사랑의 사고, 사랑의 생각, 사랑의 사고력이 양심에 심겨지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공감력, 사유력 증대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맞춰갑니다. 9번째인데요. 그 노벨상 선정 이후에 공감이 먼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좀 한 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노벨상 선정 이유를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들었는데요. 역사의 트라우마에 맞서는 동시에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시적인 산문. 그리고 문학적으로는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작가에 대해서는요,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doing과 being의 즉 존재와 행한 일, 삶의 일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을 쓴 인물이 사실은 그 라이놀드 니버인데 미국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기독교 윤리학의 교수이기도 했죠. 비도덕적 사회, 거기에 도덕적 인간이죠. 국가 혹은 집단적 폭력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에 더구나 더 다음 세대, 그들의 그 자녀들에게까지 트라우마로 연결되는 그 고통에 관심한 저자의 삶, 그것까지도 노벨상은 인정했던 상이다. 이렇게 봤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국가적이든 특정 사회이든 혹은 개인적이든 폭력에 무감각한 지금 현 시대를 맞이했다. 더구나 미국과 한국의 정치를 보고 사회적 상황을 보면 더욱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력의 무감각한 현상들을 저는 한강이라는 작가, 그가 썼던 이야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올바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양극화로 인한 소외와 차별이 낳은 교육의 부재는 여러분 현상적인 선동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가짜 뉴스, 그 다음에 거짓말에 의해 가지고 실제 자기 삶을 결정하는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런 현상을 보는 미국과 대한민국 우리 사회를 이렇게 봤을 때 과연 폭력에 대한 감각만으로 이러한 우리의 인류의 운명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보고 또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남의 고통에 내가 관심하면 나의 고통은 다른 사람이 또 관심하게 되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이미 나의 고통을 다 짊어지셨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의 가르침하고 오늘 노벨 문학상의 한강의 외침하고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가 교회를 나가고 또 신앙을 가지고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깜짝 놀라셨죠? 그런 저는 생각과 또 해석을 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합니다. 작가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벨 문학상은 결코 그거에 그치지 않고 한 단계 성숙된 메시지를, 그 이상의 메시지를, 결코 우리가 공감할 때 우리는 약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마음을 줄 때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에 저도 함께 할 거고요. 저의 아픔에 공감하기를 원해서 오늘은 노벨 문학상 이야기, 또 한강 작가 이야기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